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인 20대 남성은 차에서 문을 열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약 9년 동안 어린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남성은 물통에 자녀의 머리를 집어넣고 복숭아뼈가 부러질 때까지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상습적으로 몰래 드나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3년 전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은 해가 정말 쨍쨍하게 지금 내리쬐고 있는데 지금 남부 지역에는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저번에 한번 서울에 많이 비가 올 때는 남쪽은 해가 맞습니다. 쨍쨍. 제가 그때 남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구름대가 그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비가 오는 쪽 안 오는 쪽이 극명히 갈리는 것 같네요. 문과 쓰죠? 네, 문과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아무튼 이 피해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걱정입니다. 또 남부지방에는 얼마나 또 비가 올지.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지금 부산이나 이런 쪽에 계시면은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인하대 교정 안에서 동급생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인하대 1학년생 A씨 초기 경찰 조사 때 창문에 걸쳐 있던 피해자를 밀었다라고 진술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곧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역시나 이번에도 신상 공개는 안 됐습니다. 이자를 계속 우리는 A씨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는 27일 부산에서 결혼하러 9년 만에 한국에 갑니다. 이탈리아 신랑 다니엘레랑 함께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입니다. 확진되면 결혼식 펑크나요 하신 시드니의 차차님.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여튼 자, 평택역 강아지 학대남. 언제고 우리 찰스한테 걸려만 봐라. 뼈도 못 출 거다 하신 이은서님. 은서님의 반려견 찰스가 어제 이 친구가 막 학대당하는 걸 TV에서 보고 하면서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라이브 보려고 새벽 4시 반까지 안 자고 버티고 있어야 하신 제라늄님, 재회동포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김혜정 여사 내가 맨날 틱틱거려도 잘 받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신 김우정님, 까미 키우는 윤양수님, 그레이스 한님, 박민아님, 은소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 사반 유세. 자, 백 변호사님. 6반. 야, 바로 나오죠. 야, 반사신경 대단하십니다.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세요. 머리카락 아닌 감자튀김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햄버거에 고의로 이렇게 머리카락 탁 해놓고 이거 뭐야 하면서 음식값, 햄버거값 환불받아 지금 자 보이시는 저 유튜버. 자, 뭐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냥 뭐 알려드릴게요. 벨벳입니다. 벨벳. 방송 이후에 그런 일 없다 반박을 했어요. 네, 해당 유튜버가 당시 사건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가게 CCTV 영상에서는 군복 입은 여성이 담요에 묻은 뭔가를 떼어내서 식탁 위에 있는 휴지에 올려놓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유튜버에 따르면 그건 담요에 묻어있던 감자튀김 조각을 떼어낸 거지 머리카락은 햄버거가 담긴 그릇에서 발견됐었다면서 사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 달 전에도 같은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음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는데요. 이 유튜버는 어찌 됐건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은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햄버거 가게 주인은 사과도 없이 적반하장이라고 분개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가게 이름을 모두 공개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유튜버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감자튀김이었다. 글쎄요. 계속 좀 지켜보죠.
자, 두 번째 뉴스 가죠. 타이어 터진 덤프 트럭입니다. 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저쪽에서 말이죠. 트럭이 온다. 오지 마. 우와, 깜짝이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지금 뭡니까 이거? 이게 기우뚱했어요.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저렇게 세상에 지금 불박차하고 쾅 부딪혔는데 결국 트럭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 둘 다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진짜 네. 주행 중에 타이어 터지는 거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저도 지금 보고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몸을 뒤로 했었는데요. 일단 이 사건은 15일 오후 4시쯤에 전남 영안군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덤프트럭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뒷바퀴 타이어가 터지면서 저렇게 차량이 쓰러지고 이렇게 쏠려오는 힘으로 지금 블랙박스 차량을 이렇게 들이받은 건데요. 일단은 다행히 이제 저 덤프트럭 운전기사, 20대 운전기사 그리고 이 블랙박스 차량의 주인 50대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옮겨진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예. 아직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저 뒷바퀴가 터졌으니 이거 뭐 불가항력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도 저 차량의 운행자, 운전자에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저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영상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잘 달립니다. 자, 잘 달려요. 문제 없어요. 자, 빨간 원 안에 뭐가 저렇게 통통통. 와, 세상에 지금 타이어가 지금 고속도로에서 통통통통. 이거 진짜 피했기에 망정이지. 계속 뭐야 하면서 그 차로로 갔다가는 이 큰 타이어가 이제 차를 덮쳤을 겁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저게 아무래도 반대편 차선에서 날아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추정을 하고 있냐면 저게 이제 인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이 운전자분이 너무 당황해서 급히 피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대편을 확인했는데 사고 차량도 없고 고장 차량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 타이어가 일반 차량 타이어도 아니고 대형 트럭용 타이어. 예. 근데 뒷바퀴에 왜 2개, 3개씩 붙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고가 나거나 뭐 그 대형 트럭에서 실제로 운행 중에 빠졌더라도 그 차량은 빠진지도 모르고 계속 달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겠네요. 근데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인데 저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아니, 저는 좀 걱정인 게 이 불박차는 피했는데 저 뒤에 오던 저 지금 이 후방 영상인데 저 뒤에 오던 차도 이게 아무튼 걱정입니다. 아무튼 진짜 좀 타이어 관리 이거 확실히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맥주병 와르르르르르르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도로 위에 맥주병 상자들 우르르르르르. 하지만 역시 우리 시민들 너도 나도 쓱싹쓱싹 청소 끝이 아직 안 나오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기시감이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2달 전 박지훈 변호사님이 입맛을 짝짝 다시면서 저 몇 병은 건져야 되는데 했던 그 장면.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저 장면. 그때 저 사고 트럭이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와르르르르. 그때 그 차가 또 와르르르 했다는 건데. 똑같은 차였다라는 겁니다. 6월에 냈고요. 8월 10일에 또 난 거예요. 8월에도 역시 시민들께서 다 치워주셨는데 문제는요. 저거 해외 외신 방송에까지 알려졌잖아요. 맞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보고 그 방송에 단 외국인들의 반응을 봤거든요. 예. 한국 정말 살만한 나라다. 원더풀 코리아. 네, 저게 시민 의식이다. 나도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진짜요? 그랬는데 제발 이 소식만은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2달 만에 또 사고를 낸 거예요. 똑같이 오른쪽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제발 외신에 안 나가게 어떻게 막을 방법 없나요? 아니, 근데 이게 양 변호사님도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이게 운전 습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고박의 문제인지 차량의 문제인지 근데 뭘까요? 알 수 없긴 한데 화물칸 오른쪽 문이 열렸다라는 건 운전자분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급 커브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아하. 거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도 저 잠금 장치가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저게 어떻게 2달 만에 또 일어납니까? 그러니까요. 저 정도 했으면 이제는 진짜 그러지 말아야지 하셨을 법도 한데. 아하, 참.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놀이터에 펼쳐진 텐트입니다. 자, 사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아, 이게 지금 미끄럼틀인데 텐트가 아주 그냥 미끄럼틀 이걸 덮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 덮었어. 자, 계속 비 오다가요. 해가 쨍쨍 뜨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놀이터 가서 놀아야지 하고 짠 갔는데 세상에 놀이터 미끄럼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지경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초등학생 못 놀았죠, 이 놀이터에서. 자, 이 사진을 찍은 사람, 바로 그 초딩 친구라는 겁니다. 얘 누군지 몰라도 커서 전 기자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세상에 초등학생 이걸 찍어가지고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근데 저런 일이 종종 있나 봐요. 지난 8월 3일에도 거의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놀이터에 텐트를 말리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서 이제 굉장히 많이 공분을 샀는데 그 이후로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또 저런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뭐 미끄럼틀로 보이는 저 시설 위에 텐트가 닫혀 있죠. 예. 그죠? 그리고 캠핑 용품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이가 요즘에 계속 비 왔잖아요. 맞습니다. 아, 오랜만에 비 안 온다. 나 놀이터 가야지. 놀이터 그네 가야지. 타야지. 그러고 갔는데 저 어떻게 타요, 저기서 그네를? 텐트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탈 수도 없고. 안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 사진을 찍어서 부모에게 보냈는데 부모님이 저렇게 지금 올린 거라고 하는데요. 부모님한테 보낸 거군요. 근데 진짜 아파트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노는 공간입니다. 본인 텐트가 비에 젖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못 노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나요? 내 텐트만 말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백 변호사님, 이거 약간 저는 기시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예전에 비슷한 거 있었어요. 8월 3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주차장에다가. 아, 주차장에 텐트를 쳤죠, 거기. 어. 거기 텐트를 이거, 친 이거, 거고. 이거. 요건 텐트를 친 거고. 저기는 텐트를 말린 거고. 이것도 쳐가지고 말린 거예요. 쳐서 말린 겁니다. 쳐서 말린 거. 쳐서 하여튼 말리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아파트 공용 공간에 관련된 기본적인 예의 범절은 좀 서로 지키고 삽시다. 진짜 왜 이러실까? 이거 사건 반장 보셨으면 안 저러셨을 텐데. 아무튼 저러지 마십시오. 어디 가나면. 자, 5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이것도 평생 재수 없어 그냥. 그냥.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자, 이 지붕에 한옥 지붕 위에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 한 사찰에 위로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블카 밑으로 지금 이런 현수막이 딱 김 기자. 제가 김 기자한테 너 평생 재수 없어라 하는 거랑 이런 큰 사찰에서 너 재수 없을 거야 하는 거랑 뭔가 이제 받아들여진 마음가짐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그러든지 말든지인데 사찰에서 그러면은 코스가 세네요. 이거 뭔가 좀 내가 시주라도 해야 되나 싶고 막 좀. 깨름직하네요. 아니, 어제 한 SNS에 케이블카를 타는데 저런 걸 봤다는 글과 함께 한 사찰 지붕 위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함께 올라왔는데요. 이런 현수막에는 부처님 위로 케이블카 타는 자는 평생 재수 없다는 저주성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건 사찰을 비판하는 여론과 옹호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케이블카로 살림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 자연보호를 위해 이 같은 현수막을 걸었다는 입장이 있고요. 반면에 취지는 알겠지만 케이블카를 타는 승객에게 저런 악담을 퍼붓는 건 좀 과한 처사라는 그런 의견도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이신데 채팅창에서 교수님, 저는 이 사찰의 어떤 그런 억울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도 이해가 가지만 항의를 하려면 그 케이블카 운영사를 상대로 해야지. 그거 타고 가는 사람한테 니들 너 지금 저주 있어 니네 막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절에 있는 주지 스님의 수양이 좀 더 필요할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수님의 개인적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이렇게 다 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렇게 뭐 저주라든가 악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약간 낯설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이 불교는 이제 자비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화가 나시겠지만 그 분풀이 대상은 사실 저 케이블카 타는 그 승객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승객들도 저거 아까 전에 우리 앵커께서도 보시고 되게 막 이 포스가 있다 막 이건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 위로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맞다. 케이블카는 바로 위이지만 그 더 위에 올라가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하면 오히려 또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뭐 빨리 저게 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뭐 어떤 여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좀 재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갈게요. 시가에서 준 추석 선물, 시댁에서 준 추석 선물. 이번엔 어떤 사연이죠? 아, 전 이거 좀 개인적으로 센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 이제 결혼 2년 차 20대 후반의 이제 맞벌이 부부인데 이제 시댁에서 그 추석 선물을 미리 준다고 이제 그 남편에게 그 뭔가 선물을 줬어요. 따로 불러서. 보니까 한 10만 원 상당의 운동복 세트, 속옷 세트, 그리고 반양발 10켤레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흰 양말로. 네. 그런데 그게 그냥 차라리 통째로 신랑 선물이었으면 난데 양말은 아내 거. 양말은 브랜드도 아니고 그 흰색 반양말 그 10켤레. 예. 그 아내는 신랑만 옷에다가 무슨 뭐 저기 속옷 세트까지 싹 받았는데 본인에게는 양말만 보내준 시댁에 굉장히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셔서 이런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부모님들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온 Put your hands up time. 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라 며느라 손. 아, 예. 시부모님 진짜 너무했다 손. 예. 뭐 교수님, 저는 말이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랑이라는 성현들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말이죠. 추석 선물이 아니라 그냥 아들 선물 주고 싶은 거 며느리 건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아마 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이 통상적인 아들이라 그러면 저걸 갖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걸 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 화이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나를 갖다가 지금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이제 하는 그런 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두 사람의 제가 볼 때 추석 선물이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그 방법이 두 사람을 차별해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며느리한테 하나를 더 얹어서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주면 집에 놓고 올 것 같아요. 진짜.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고. 근데 그거 나중에 그 부모님이 이 녀석 이거 놓고 갔네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고 놓고 오죠. 이게 말이 말하고. 되냐고. 근데 물론 저희 집은 저보다 이제 며느리를 더 이렇게 아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말이에요. 네. 거짓부렁.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양 네. 변호사님. 대학 후배시잖아요, 백 변호사님. 참 얼굴도 두껍고 그러니까. 뻔뻔스럽네요. 아무리 얄미워 지금 뭐 죽겠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팩트를 얘기하는데. 진짜 안 사람이 보고 있는 거 아는데. 팩트를 얘기하는데. 됐어요, 백 변호사. 그만해요, 이제. 다 그런 심정이에요. 저는 팩트를 얘기했을 뿐입니다. 네. 누가 선배시죠? 제가 선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얼굴도 선배예요. 글쎄요. 시청자 투표 한번 붙여볼까요? 부처인섭 할까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자, 박경란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사건 반장 보실 때마다 따님한테 야, 너도 엄마 사진 좀 찍어서 저런 데다 보내봐라. 응? 다른 집 딸내미들은 잘만 하던데 하셨다고요. 그래서 따님이 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을 찍어주셨어요.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왜 그런 아침 있잖아요. 나 오늘 좀 괜찮은데? 하는 그게 매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잠이 쌓이면 고금씨, 갈게요. 좋은 잠이 쌓인다. 에이스 침대. 어제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납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인 20대 남성은 차에서 문을 열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영화가 아닌 현실로 잡아봤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저 보면서 야, 이게 지금 무슨 촬영 현장 찍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이게 15일 새벽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차 한 대가 멈춰 있습니다. 뒷좌석에 누군가를 억지로 밀어넣는 듯 보이는데요. 차 문은 안 닫히고 차체가 계속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내 방금 들으셨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코나님이 저희 옆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긴박했던 순간 목격자들도 있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잠결에 뭐 소리가 들린다 해서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서 막 살려달라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가지고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거실로 나가서 창문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 이제 어떤 남자가 창문 열고 운전석에 앉고 바로 그냥 차를 돌려서 이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자, 피해자 어떻게 됐어요? 일단 피해자는 이 납치돼서 가는 도중에 강남 부근에서 차가 잠시 멈췄을 때 또 문을 열고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저거 보신 분들도 트라우마 생겼을 것 같아요. 저게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과 맞아요. 실제 대한민국 서울에서 21세기에 막 승용차에 누군가를 무슨 뭐 액션 영화도 아니고 예. 너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차에서 피해자는 탈출을 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럼 차가 달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강남 일대에서 차가 아마 그 신호등이라든가 해가지고 약간 멈춘 사이에 아하. 그때 이제 그 본인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뭐 차가 달리는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탈출하게 되면 크게 다치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을 하긴 했는데 좌우간 저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만약에 탈출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좀 끔찍합니다. 자, 지금 잡혔죠, 그래도? 다 잡히진 않았고요. 아까 CCTV 영상 속에서 저 피해 남성을 차에 밀어넣은 남성 중에 한 명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이제 임의동행을 해서 임의동행이요? 조사를 좀 이어갔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한 명만 검거되고 나머지는 전혀 검거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 사안의 전모를 어느 정도 조사한 이후에 뭐 신병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좀 따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나머지 3명의 인적 사항은 모두 확인하고 추적 중이고요. 피해자 그리고 저 범행에 가담했던 남성 4명 모두 20대로 확인됐습니다. 백 변호사님, 임의동행이라는 건 네. 그냥 저 경찰서까지 같이 좀 가주시죠,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미동에 응해서 아마 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가서 지금 일단 이 자초지종 같은 것을 좀 묻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그러면 그 임의동행한 사람한테 야, 너 왜 그랬어? 그럼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채무 관계가 있다 피해자하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받을 돈이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다른 남성들은 차에 타고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근처에서 머물고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차에 강제로 태워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왜 주장이라고 하냐면 피해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진짜 저희가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영화 같다 뭐 이렇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뭐 진짜 이 90년대 초반까지 인신매매 막 했던 그런 시절도 아니고 이 중남미 국가에서 뭐 몸값을 노리는 납치 이런 건 요즘도 빈번하다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치안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목격하는 시민들이 보는 어떤 충격 그리고 이제 뉴스로 보도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또 시민들이 받게 되는 그 2차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이제 조사를 갖다가 해서 뭐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사람들 관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제 경찰 조사를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라도 저렇게 사람을 납치하는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예.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다 검거가 되면 어떤 처벌 받는 겁니까? 일단은 확정적으로 인정될 만한 범죄는 특수감금입니다. 여러 명이서 함께 한 남성을 차에 태워서 못 내리게 했기 때문에 특수감금인데 이제 여기 진술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건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을 차에 왜 태웠을까요? 뭐 돈 받으려고 태웠겠죠? 해결사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태웠으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협박이나 폭행 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 이후에 진행이 됐다면. 예. 근데 그게 결국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인정될 만한 죄명은 특수강도 미수 정도가 추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는 지금 그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요. 일단은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진 것들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그에 또 상응하는 죄명이 또 추가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채무관계라고 얘기하는 건 용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걸 테니까요. 일단 일단 예단은 안 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물고문, 보통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식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고문을 자행한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했다, 아이들이 나에게 대든다면서 물고문을 비롯한 각종 학대를 일삼아왔습니다. 딸 2명과 아들 1명, 남성의 자녀들은 무려 9년이 넘도록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왔는데요. 훈육을 빌미로 고문 수준의 학대를 가했던 남성, 법원은 그에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진짜 이 자녀 학대 이 좀 며칠 그냥 좀 잊을만 했다 하니까 또 지금 이 세 자녀에게 학대를 가한 아버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41살인 이 남성은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친자녀 3명을 학대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큰딸이 거짓말을 한다고 밀대로 때리고 둘째 딸이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투정 부렸다는 이유로 발을 잡고 바닥으로 거꾸로 내려치는 등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훈육을 한답시고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학대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손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리는 건 예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이제까지 파악된 학대 행위만 1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주병으로 진짜. 자,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이제 이 사건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거는 이 41살짜리 아버지란 자가 아이들한테 물고문, 저희가 그냥 그런 뭐 자극적으로 그런 뭐랄까요, 레떼르를 붙인 게 아니라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물고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난해 그러니까 아들이 8살이었을 때 이유도 그래요.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 그만하고 양치해라라고 했는데 얘가 기분 나쁘게 자기를 쳐다보면서 화장실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더라. 너 이리 와 해서 60cm짜리 바켓에 아이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이거 물고문이지 뭐라고 달리 표현을 해요. 심지어 이제 큰딸, 작은딸 저렇게. 큰딸하고 작은딸은 11살, 7살 때 거짓말 자주 한다는 이유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저렇게 넣었다 뺐다 한 다음에 세워놓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렸대요. 이거 뭐 고문하는 영화 이런 데서 너무 자주 익숙하게 보던 거 아니에요? 달리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진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대학생들 민주화 운동하던 대학생들 고문할 때 그 양상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게? 일단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아버지가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아버지로서는 뭐 생물학적인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이 없다라고 보고요. 지금 보니까 지속적이고 굉장히 상습적인 그런 그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드러난 것이 2012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0년 동안 15회에 걸쳤다. 저는 이 15회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예. 이거는 그냥 드러난 것만 그렇고 거기에다가 100번을 꼽혀야 될지 뭐 얼마를 꼽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아이들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이 10년 동안에
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자기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아버지로부터 이런 그 물고문까지 당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게 얼마나 부정적인 그 영향이 지금 심어져 있겠는가. 예.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치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판결문을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좀 취재를 해서 봤더니 자녀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큰 딸이 가장 학대를 많이 당했다고요. 네, 지금 큰딸이 현재 나이가 16살입니다. 근데 학대 최초 시기가 2012년이라 그랬죠. 2012년에 큰딸이 7살이던 시절에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밀대로 때려서 이제 최초의 학대를 가했고요. 그로부터 2년 뒤에 2014년에 이제 그 큰딸이 9살 때입니다. 회초리로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다리 부분을 때려서 복숭아뼈가 골절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훈육한다는 이유로 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일단 학대를 했고, 특히 지난해는 이제 이 큰딸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했어요. 예. 근데 큰딸이 사는 곳에 가서 주거지로 향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오는 도중에 뭐 아내와 함께 손바닥으로 큰딸의 뺨과 머리를 수에 때리기도 하고, 딸이 울고 나니까 손바닥으로 이마를 때리는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방에 있는 가위를 가지고 큰딸의 머리카락 일부를 25cm 정도 자르기도 하는 등 큰딸의 이 성장 과정 전반에 있어서 학대를 자행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응?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게 이게 진짜 친부가 맞을까 이렇게 약간 의구심을 표하셨는데, 저도 이게 아니 자기 아무리 그 뭐 아버지란 자가 분노 조절을 못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자기가 뭐가 됐든 때렸는데 아이 이 복숭아 이 뼈가 막 으스러졌다. 그럼 그때부터 보통 정신 차리지 않을까요? 안 차립니다. 더욱더 가학성이 증폭이 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아내라고 하는 그 워딩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람의 혼인 관계가 정확히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2년 이 큰딸이 7살 때부터 아주 모질게 학대를 했다라고 보면 추정컨대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남성의 혼인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 7살 정도 돼 가지고 만약에 그 이전에 아내가 있었다면 뭐 이렇게 뭐 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아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아버지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학대를 하게 되면은 엄마가 옆에 있으면은 엄마가 몸으로 막는 그런 경우죠. 어떻게 보면 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특별히 큰딸에게 학대를 갖다가 더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지금 16살이니까 한 9년 전부터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뭔가 어떤 자기의 분노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진짜 화를 내셔야 될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집으로. 네, 소름 돋는 소식인데요. 어제 이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 대구지법은 자녀를 물고문하고 학대한 이 남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상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을 내린 건데요. 이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면서도 이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길 원하고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그 강아지 평택역인가요? 평택역에서 그 강아지 그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반려견을 막 이렇게 휘둘러서 막 팽개치고 폭행하고 뭐 이런 영상을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수원시청에서 그 개를 다시 그 견주한테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수원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막 자유 게시판이 막 터지려고 그래 막 지금 제정신이냐고 막. 아니 근데 강아지도 그럴진데 세상에 사람을 이런 자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게다가요, 이 아버지가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다수 있고요. 이 집행유예가 이번에 떨어졌는데 집행유예를 그 전에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난해 11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는 범죄를 또 저질른 거였고요. 근데 법원에서 판결할 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사람이 돌아가지 않으면 가정을 부양할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이 적힐 때마다 제가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이렇게밖에 안 될까? 거기에 더해서 그럼 또 법원 입장에서는 그럼 이 판사는 과연 정말로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걸까? 아니면 이 아이들 내지는 이 여성, 대개 이제 뭐 여성들이 뭐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가 많으니까요. 이 여성이 진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것일까? 내지는 정말로 판사 입장에서도 이 아이들을 그러면 다른 시설에 맡겼을 때 더 잘 지낼 수 있을 때란 자신이 없으니까 판사들도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처벌뿐만, 제가 늘 말씀드릴 거예요. 처벌뿐만이 아니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 못지않게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게 이런 데서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들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진짜. 진짜 지금 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통 논란이 좀 있는 좀 그런 판결을 전해드릴 때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으니까 재판부가 저런 판단을 했겠지라고 약간은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그런 사정이 뭐가 있었든지 이게 뭘 애를 세상에 저렇게 패는데 뭘 돌려보내요. 보통 이제 법원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빠가 감옥에 가면 아이들과 이 가정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가 되게 큽니다. 아까도 그 부분 보셨죠? 예. 그 판결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지금 이 사안에서 이제 첫째 큰 딸은 아빠 집에 돌아오는 거 반대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고 둘째하고 셋째는 아빠가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큰 딸은 아빠랑 같이 안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판사는 같이 살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딸은 난 살기 싫으니까 판결 이렇게 났으니까 나왔지만 저는 나갈게요가 안 돼요. 바로. 근데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이 큰 딸에게 또 위해를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위에 만약에 또 다른 학대가 시작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응급조치로 아이를 보호기관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큰 딸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아빠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추가로 이 아이들에 대한 학대가 자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일단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학대가 벌어지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뿐입니다. 교수님이 조금 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좀. 제가 심리 치료를 기대한 건 너무 수준 높게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그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양육권 박탈이에요. 양육권 박탈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어떤 그 시스템에다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이 폭력 전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저는 제가 그 큰 딸의 입장에 한번 대 보는 거죠. 예. 아버지 오는 걸 반대했잖아요. 예. 근데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설사 신체적인 폭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을 갖다가 부릅뜬다 하더라도 그 지옥 아니겠어요? 그럼요. 자,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이 아이의 행복이 과연 뭘까요? 지금 이제 이 때리고 학대하고 눈치 주고 하는 그 부모랑 같이 사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어떤 시설에 있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가출을 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 판결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 뭐 방송을 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여성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상습적으로 몰래 드나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3년 전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것도 참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황급히 다시 나오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데요. 이 40대 남성이 이 집에 혼자 사는 여성이 출근한 뒤에 몰래 들어갔다가 집에 놀러와 있던 여성의 친구와 마주친 겁니다. 아하. 당시 남성은 피해 여성의 친구에게 옆집 관리인인데 잘못 들어왔다고 둘러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남성은 경찰에 신고돼서 붙잡혔습니다. 옆집 주인이면 주인이지 옆집 관리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도 당황했으니까 나오는 대로 막 얘기를 한 거겠죠? 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CCTV를 확인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제 집처럼 들락날락. 아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이 사람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6개월치 CCTV를 확인을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2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9차례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찍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성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집을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열고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머물다가 나오는 것이 반복됐던 겁니다. 백 변호사님, 보통 네. 이런 사건, 유사 사건들 보면 우리가 뭐 비밀번호 네. 이런 거 예전에 뭐 인테리어 할 때 비밀번호 기억해뒀다가 그거 써먹었다든지 아니면 몰래 옆에서 막 지켜보다가 해가지고 번호, 비밀번호 알아내거나. 근데 카드키는 뭐죠 이거? 카드키는 보통 주인만 갖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카드키를 들고 있었을까? 알고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분양된 게 2019년입니다. 그 당시 분양될 당시에 분양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초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카드키를 가지고 있다가 주인에게 넘겨줘야 되는 건데 그걸 넘겨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저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저 피해 여성의 집에 드나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양재열 변호사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 6개월치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한 9번 정도 드나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 피해 여성이 이곳에서 3년 살았답니다. 그럼 그 6개월 전에 우리가 볼 수 없는 CCTV 아이고. 영상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엔 안 들어왔을까요? 그러니까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3년 살았으니까 3년 내내 들어온 것 같아서 더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드키 그런 거 다 그냥 수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집주인에게 당연히 하나를 드리고 그다음에 임차하는 분에게 드리는 건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런 오피스텔 중에는 애초에 그 집주인이 아예 안 사시고 그냥 부동산 투자 목적에서 처음부터 임대를 놓으려고 이렇게 분양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집주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 분도 카드키를 안 준다는 게 특별히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이 집주인은 그런 임차인이나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겼겠거니 생각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게다가 또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남성이 분양소에서 일을 하면 일을 했지 왜 그 근처에서 계속 맴돌면서 피해자 그렇죠. 집 근처에서 있다가 출근하기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야, 자 일단 제가 교수님께 좀 이따 다시 여쭤볼게요. 자, 김 기자, 3년 동안 야 이러면 이거 이사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게 혼자 못 살죠 이러면. 그러게요. 결국 피해자도 이제 불안감에 더 이상 이 집에 살 수가 없어서 결국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 또 3년 동안 사용했던 침대나 뭐 모든 물건들을 그냥 다 버렸다고 세상에. 밝혔는데요. 피해자가 문단속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관리를 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애초에 누군가가 집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누가 따라오고 뭐 이랬던 것보다 더욱 충격적인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와, 교수님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는 그냥 그 뭐 침대니 뭐니 이런 가재 도구로 그냥 그냥 다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이 피해자분이. 이번에 가구 다 바꿔야죠. 너무 아우, 찝찝하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셨으면 이러셨겠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 3년 동안 이 남성은 분양소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분양소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3년 동안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서릴과 흥분 상태에서 보낸 거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제 추정컨대 성도착증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들락날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지만은 개인 컴퓨터의 파일 내용 같은 경우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아마 확인을 해보면 혹시 그 몰카를 설치를 해놓고 녹화된 영상을 뭐 이제 빼내려 수시로 들락거린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이제 호기심에서 저질렀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외에도 패티시라든가 또는 뭐 기차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성적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금전적으로 돈을 훔쳐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냥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런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투명 인간같이 그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도 일단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출근을 해야 하니까 뭘 이렇게 가전제품 AS를 한다든지 뭘 주문해서 받을 때 그 출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 사는 남자다 보니까 그 기사분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은 그냥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드리거든요. 어차피 뭐 없어지면 그분인데. 예. 아니 근데 저는 그렇죠. 그냥 남자고 네. 그 해서 하면은 다시 그냥 바꾸고 하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안 되죠. 이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 남성이 그냥 들어와서 10분만 있다가 조용히 나가는 것만 반복했을 가능성보다는 CCTV가 없는 그 안에서 무언가 10분 동안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왔다 가면 말이죠. 네. 그 왠지 딱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런 감이 좀. 근데 사실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 좀 설마 내 집에 누가 들어왔을 거라 생각 안 하니까 좀 무감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이 그와 같은 본인의 내부에서 있었던 행동들을 뭐 휴대폰 등으로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휴대폰과 뭐 그 이 남성의 뭐 컴퓨터 등등 포함한 것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인정된 혐의는 우리가 CCTV로 확인한 건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밖에 없잖아요. 예. 주거 침입이죠. 어허. 근데 일단 이 저 카드 키가요. 맞는 키가 아니고요. 저 집만 여는 키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 집에 저 여성이 산다는 것도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저 집만 그렇죠. 들어갔겠죠. 그렇다면 이건 이 역시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스토킹 방 처벌하는 특례법 같은 부분에 이제 스토킹 범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 아직 현재까지는 주거침입 혐의 정도로 입건이 됐지만 추가로 이제 추가 범죄의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거 소름 끼칩니다. 진짜 피해자분은 너무 억울한 게 무슨 뭐 이 비밀 도어락 이 비밀번호 관리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뭐 문단속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 일을 당해. 이게 진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소름 끼치고.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1957년 8월 30일) 태풍 아그네스의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경상북도 경주시에 귀하신 몸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밀명을 받고 지역을 돌아보는 중이라던 그를 경주경찰서장은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다음 행선지였던 영천과 안동에서는 수해의연금 명목으로 거둔 돈 수십만 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이강석을 만난 경북도지사는 뭔가 수상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밀명이라지만 대통령 아들이 비서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모습부터가 이상해 보였던 거죠.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절대 권력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귀하신 몸의 3일간 외출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1957년. 와, 이렇다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 중에는 뭐 교수님 정도 이렇게 신생아 때가 아닐까. 교수님 왜 시선을 피하십니까? 예,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승만 당시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사기 사건인데요. 일단 당시 이 시대의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하고 좀 가야 되겠네요. 네, 1957년 8월은 전국이 이 태풍 아그네스의 피해로 복구에 여념이 없었던 때입니다. 특히 경상북도 일대 영남 지방의 피해가 상당했던 때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경주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밀명을 받고 지역 피해 복구 상황을 시찰하러 왔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 8월 30일 경주 시내의 한 다방에서 차를 마시던 경주 경찰서장에게 웬 청년이 다가와서 대통령의 양자 이강석이요라고 소개하니 서장은 아이고 어떻게 이런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이러면서 소인 한평생의 영광입니다라는 어허. 극존칭을 써가며 소인. 네. 소위. 최고급 호텔과 전용차, 운전기사를 제공해서 불국사 관광을 시켜주는 등 아주 아이고야.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경주시장까지 합세해서 이강석 모시기에 열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면은 요즘엔 안 쓰는 표현이지만 영식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영식도 지금 뭐 이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표현이다 이러는데 아 소인한다고 이거 거의 뭐 소인. 이거 임금이죠, 동공마마 임금. 약간 느낌인데. 네. 자, 양 변호사님. 예. 야, 이거 진짜 이런 시절이 있었구만요. 그렇죠. 우리가 이럴 때 흔히 하는 말로 자유당 시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당시에 부정부패 결국 이제 부정선거로 좀 쫓겨나기까지 했던 그런 때였으니까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데 결국 경주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경찰서장들이 기관장 다 데리고 와서 막 서로 엎드려서 저라고 난리가 난 거죠. 수해 상황 보러 왔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지역 유지들한테 아 지금 피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하니까 유지들이 또 3, 3, 5 돈도 걷어서 주고요. 뭐 요정이라는 요즘 요정이란 말도 안 쓰지만 고급 요정 모시고 가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제가 좀 승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 경찰서장이라는 사람들이 대놓고 내년 선거에서 제가 반드시 자유당 후보 당선시키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아주 공공연하게 떠들었던 겁니다. 이야. 제일 웃겼던 사람이 예. 이게 군인인데 사단장인데 군용 지프 딱 몰고 와가지고 아이고 지금 소인이 육사 다니실 때 소인이 저기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이건 전 어이가 없는 게 얼굴도 못 알아보면서 무슨 학교 교장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까지 당시에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봤더니 땡긴 돈이 당시 47만 환. 그러니까 당시 공무원 월급이 3천 환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아유 이제 수재 의원금으로 내가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상했던 돈이 47만 환. 자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일단 그 이강석이라는 존재. 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1957년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해 3월에 이강석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83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양자로 입영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이강석이 누구냐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이기붕. 그러니까 그 당시 국회의원이지만 나중에 이제 부통령까지 되는 예. 사실상 권력이 2인자였죠. 이기붕의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데 그때 당시 민법에는 지금 저기 군복 입고 있는 맞습니다. 사람. 그러니까 장남은 이제 입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내 양자로 삼는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무효였던 겁니다. 뭐 어쨌건 그래도 법적으로 무효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뭐 나는새우 떨어뜨리는 이승만 대통령 이기붕 씨 아들을 뭐 양자로 입양했는데 그거 무효입니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력을 믿고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등 문제가 참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무슨 뭐 경찰서 가가지고 헌병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양자 그리고 2인자인 부통령의 진짜 큰아들 1인자, 2인자의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야 너 새 떨어져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은 지금 위세를 부렸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이게 이강석은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양자가 된 후에 백주대낮에 헌병 정복을 입은 헌병 뺨을 때리고 또 파출소 기물을 파손하는 등 그런 난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 대통령의 아들 이강석을 막거나 또 보도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서울대 법대 부정입학까지 시도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서울대생 1,200명이 반대 서명을 내고 동맹 휴학에 돌입하면서 결국 무산돼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럼 왜 군인 육사생도들은 그때 군연이 떨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서울대생들은 그랬는데. 자 교수님, 야 진짜 뭐 지금 뭐 심지어 우리 백 변호사님의 선배 양지열 변호사님조차도 당신은 그냥 아직 태어나기 전이어서 그래 타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교수님도 뭐 그때는 신생하셨겠지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 하겠죠. 저렇게 갑질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사반에 나올 가능성이 맞습니다. 사건 만장. 정치부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지금 권력형 이제 페이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방금 우리 앵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이거 준비를 하시면서 이게 조금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아 진짜? 예. 연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사에 입학을 했어요. 예. 입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육사생도들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육군 종합학교에 소위로 인간을 했어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울법대생들 뭐 1,200명이 동맹 휴학을 하고 했었는데 일단 육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군 학교니까 일단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한 16기 정도 강제구 소령하고 같은 그 동기생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은 이제 학교에서도 뭐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서 자관 끝내는 그 졸업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육군 종합학교에 가서 이제 소위로 인간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왜 육사생들은 9년이 떨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육사를 못 갔군요. 아니요, 갔다가 도중에 퇴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육군 종합학교로 육군 종합학교. 예, 종합학교로 가서 이제 소위로는 인간을 했죠. 그랬군요. 자, 제가 참고로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육사 출신이십니다. 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수해 지역 시차를 3일 동안 이렇게 막 영남 지역을 돌다가 대구로 갔습니다. 당시 이제 경북 도청 소재지가 이제 대구였죠. 경북 도지사가 짠 하고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좀 닮은 듯 하는데 아니 딱 느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나마 3일 차로 끝이 난 건데 이 대구 도지사가 보니까 아무리 밀명을 받았다고 해도 아니 그렇게 귀한 아들을 수행비서 한 명도 없이 이 험한 데를 지방을 돌아다니게 만들어 무슨 일을 겪을 줄 알고 게다가 정말 이 참 경북도지사 아들이 진짜 이강석하고 친구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맞느냐? 그래서 한번 와봐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아버지 저 이강석 아니에요. 바로 체포가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사실 이제 검찰, 경찰, 정부가 또 얼마만큼 문제가 많은지가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 사건이 정부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다 그래서 덮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는데 당시 대구신문 기자가 경찰서에서 또 딱 이걸 파내가지고 폭로를 한 거죠. 그때도 진짜 또 아주 살아있는 또 권력에 저항한 또 언론인이 있었군요. 자, 일단 그렇다면 이 가짜 이강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우프고 황당한 상황인데요. 이강석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2세 청년 강성병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강석 많이 닮았는데?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이강석 닮았는데? 옆모습? 네, 그 약간 원래 이런 이 거. 청년도 그냥 원래 집안이 부유했는데 대학도 계속 떨어지고 뭐 또 또 아버지 사업도 실패해서 가세도 기울고 이런 세상을 비관하고 살았는데 진짜 자기가 신문을 봐도 자기가 이강석이랑 닮은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 그러고 그러던 어느 날에 경주 시내 다방에 갔다가 우연히 경주 경찰서장을 만나게 됩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때 결심했어. 저 이강석인데요. 그러니까 한번 사칭해 볼까 이런 결심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야, 양 변호사님 도대체 왜 저랬을까요? 글쎄요. 뭔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약간 의적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적? 예, 재판 받으면서 당신 왜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진짜 이강석이 헌병들 뺨 때렸다는 얘기했잖아요. 예. 헌병들 뺨 때리는 거 보고 권력 가진 사람은 저런 짓을 해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법대도 막 함부로 들어가고 물론 나중에 이제 그만두긴 했지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니까 야, 힘 있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걸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만약에 어떤 시국사범이라고 본다라면 자기한테 와서 뭐 서장, 군수, 뭐 육군사관학교 2년 얘기했던 군인 이런 사람들은 다 간신배 아니냐. 만약에 내가 헐리우드에서 스카우트 됐으면 이게 당시로서는 뭐 출연료 이런 걸 어마어마하게 받았을 텐데 벌금을 대신 받게 생겼다라고 해서 재판장이 떠들썩하게 또 요란해졌다라고도 합니다.
교수님, 들어보니까 말이죠. 의적이라는 당시 세평이 나올 정도였으면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불만을 저 가짜 이강석을 통해서 어떤 민중 뭐 이런 시민들이 이렇게 뭐 표출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최초에 이제 그 경주 경찰서장이 그 다방에서 만나서 딱 얘기했을 때 나 이강석이야. 그러면 야 네가 이강석이면 나는 누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그거 나는 끝났을 이승만이야. 텐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탁 숙이는 바람에 이제 일이 이제 이렇게 커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은 자기가 맞네. 얼굴이 좀 비슷하다라고 아, 비슷하네요. 교수님이 왼쪽이 진짜 이강석. 예, 오른쪽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사칭범. 네. 예. 아, 좀 닮았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검증 시스템도 없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먹어 들어갔는데 실제 이제 그 어떤 저렇게 뭔가 내가 누구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다 먹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뭔가 어떤 그 저항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만화도 이제 그 유행을 했었고 특히 이제 그 경주 경찰서장이 가짜 이강석에게 사용을 했었던 귀하신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한때 굉장히 그 관용어처럼 유행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알았는데 저 귀하신 몸이라는 거 저기서 지금도 나온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기서 나왔네. 진짜. 와. 이게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죠? 일단 이 사건이 정말 그 온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방청객이 1,000명 정도 몰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0명이 들어가는 저기 법정이 없는데 예. 그래서 판사가 들어온 입구까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판사가 들어오다가 이제 법복이 찢어지기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가짜 이강석 재판 과정에서 계속 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지금 이 권력의 그 잘못된 것들을 뭐 폭로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강석은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다른 사람도 있죠. 가짜 이강석이 진짜주라고 극진하게 대접했던 예. 그런 관료들은 감봉되거나 견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 진짜 이강석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그렇죠. 끊었고요. 그리고 이 가짜 이강석은 진짜 이강석이 사망하고 3년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예. 자, 이런 일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빨간 버스 한 대가 도로가 아닌 인도 경계석 쪽으로 돌진하더니 오. 뭔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그런데 충돌 순간 커다란 기둥 하나가 바닥으로 예. 쿵 떨어지는데요. 사고 현장을 살펴보니 버스 앞 유리는 와장창 깨져 있고 바닥에는 부서진 구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체 뭘 들이받은 거예요, 지금? 버스가 들이받은 물체는 바로 신호등이었는데요. 사람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신호등이 인도 쪽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미처 피하지 못한 시민 한 명이 중상을 입었고요. 주변에 있던 5명의 시민 또한 경미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졸음운전?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 등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버스 기사가 주행 중 저혈당 쇼크를 겪고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등 여러 가지 추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모야모야님이 부산에 비 많이 온다고 조심하시라고 하시네요. 자, 다음은 베트남으로 이어갑니다. 네, 꼬마 아이, 3살 배기 아이가 오토바이가 세워진 가게 앞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아이가 호련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얼마 뒤 아이가 발견된 장소는 다름 아닌 냉동고였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저체온증이 올 정도로 위태로운 상태였다는데요. 온 마을 주민들이 자기 일인 듯 아이를 찾아 나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냉동고 좀 어떻게 찾은 거예요? 네,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를 보면 아이가 버블티 가게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해당 가게는 아이의 할아버지가 최근 한 20대 남성에게 세를 내준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가게 문을 닫고 연락도 안 받는 세입자에게 수상한 낌새를 느꼈던 가족들. 가게 문을 부순 뒤 구석구석을 뒤지던 중 아이를 냉동고에서 발견한 겁니다.
아니 왜 냉동고에다 넣나요, 아이를? 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화가 나서 아이를 냉동고에 가뒀다면서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이 검은 옷. 네. 와. 가게에 들어온 아이에게 너무 황당합니다. 같이 놀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신 나간 녀석. 하지만 경찰은 세입자이던 남성이 아이의 할아버지인 가게 주인에게 원한을 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이 얼굴 그냥 공개해버리잖아요. 예?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미국 일리노이주의 강변입니다. 잠잠하던 수면 위로 갑자기 엄청난 잉어들이 뛰어오르고 있죠. 아유, 무서워라. 이제 무서울 정도로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솟구치자 와, 그 물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 이게 양어장이에요, 잉어를 여기? 아니에요. 마구 낚아채고 있습니다. 일명 아시안 잉어 잡기 행사인데요. 이야. 자, 우리 참가자 이야기 한번 궁금하니까 먼저 들어보시죠. 네. Just people having a good time. It's good. It's for a good cause. I mean, it's raising awareness to an invasive species of fish, as well as raising money for homeless veterans. I mean, so who can't get behind something good like that? 그러니까 이 지금 잉어들이 과거 미국 양식업자들이 아시아에서 수입해온 종인데요. 예. 깁니다. 몸 길이가 1m, 최대 50kg까지 자라는 어마어마한 번식 속도에 미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잉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때로 몰려가 잡아도 보고 또 천적 물고기를 이용을 또 해보고 7,000억 넘게 썼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잉어를 퇴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방법? 바로 좀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잉어에게 코피라는 아주 귀여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녹상 코피나 별로 안 귀여워요 지금.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부감 없이 먹어서 없애자 이런 전략인데요. 자, 생선을 햄버거에도 넣고 튀겨도 먹고 네, 소세지 같은 육류 대용으로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담배 다 펴서 없애자 뭐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그러니까 튀겨서 맛있지 않은 거 없죠. 또 근데 실제로 이 튀긴 코피가 상당히 맛있다고 합니다. 자, 소비를 촉진해서 외래종을 몰아내는 방법 과연 통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잉어들이 그냥 알아서 그냥 올라오네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뭐 이래? 쟤 왜 저래? 네, 새끼 곰 한 마리가 눈에 초점을 잃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중심을 못 잡고 해롱거리는 모습이죠. 숲에서 고통스럽게 낑낑대는 곰을 공원 경비대가 발견한 건데요. 아무래도 먹이를 찾아 인가로 내려왔던 곰이 뭔가를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술 마셨습니다, 쟤. 네, 그 이유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네, 새끼 곰이 정신없이 먹어치운 건 바로 꿀이었는데요. 꿀 먹고 해? 네, 이 양봉장에 있던 벌통을 부수고 엄청난 양의 꿀을 섭취했던 건데 하필이면 그 꿀에 환각성 물질이 담겨있던 겁니다. 잠깐, 그럼 쟤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결국 새끼곰은 인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공원 측은 새끼곰이 정신을 차리는 대로 자연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화에서 보던 곰돌이 푸는 꿀을 매일 먹었던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곰이 꿀을 다들 먹고 좋네. 해롱해롱 취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제 표정을, 좋네 표정이. 지금 취한 거잖아요, 쟤 지금. 쟤 현 막 낼름낼름. 야, 달구야! 막 이러면서 약간. 에이, 약간 사람이 탈을 쓴 것 같기도 해요, 생긴 게. 제 상태 안 좋네.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정은지 님이 보내주신 사진 보시죠. 머리 염색 중인 우리 엄마 김수정 여사 시간 다 돼서 머리 감아야 하는데도 사건 반장 보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요. 엄마 머리칼 상해 빨리 헹궈 하셨어요. 어쩜 좋습니까? 염색도 못 말리는 사건 반장 사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6시 반에 옵니다. 자나깨나 비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